기관예라는 건요, 소화계와 순환계, 배설계, 호흡기로 나눠지는데요. 순환계는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체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흡수 가능한 형태인 이제 포도당이나 아니면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각각 이제 대표적인 영양소들이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단백질 아니면 지방 애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걸로 분해해서 흡수되고 소화계가,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와 이제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와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된 산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고요.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각각의 호흡기와 배설기로 운반해요. 소화를 시킨 다음에 소화되어서 그 영양소를 가져오고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나온 산소로 이제 가져와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느낌이고, 배설기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서 영양소가 이용이 되고 난 뒤에 생성된 요소와 같은 이제 이용된 후에 생성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걸러서 이제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설하는 것인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에 배설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똥 같은 경우, 이제 변비물에서 이 똥 같은 경우에는 배설계냐라고 하면 똥은 배설계가 아니라는 거죠. 응? 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똥 같은 경우에는 장을 지나기 때문에 소화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화계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배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그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역할군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들이 딱딱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기관계에서는 통합적인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통합적인 작용.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음식물을 이제 소화기관을 거치게 하면서 이제 소화 요소와 위산이나 아니면 쓸개즙의 작용을 이용해서 소화 요소와 위산 그리고 쓸개즙의 작용으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고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시키는데, 이를 정리를 하면 탄수화물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영양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있을 텐데 각각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일단 소화가 되죠. 일단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입에서 소화가 되면서 소장에서도 소화가 될 겁니다. 소화 과정을 봤을 때 침과 이자에게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이제 엿당으로 분해가 될 거고요. 이제 소장이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됩니다. 아밀레이스, 침과 이자액이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소장의 말테이스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를 시킨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와 소장에서 분해를 시키는데, 이제 위액의 펩신, 그리고 펩신에 의해서 일단 폴리펩타이드로 분해가 되죠. 펩타이드 결합으로 분해가 되고, 이자액의 트립신과 소장의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가장 최종 분해가 된다. 이자액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이자액이. 그래서 보면 그죠? 그래서 이자액 같은 경우가 보면 탄수화물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고 단백질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고 지방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다는 게 이제 이자액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액의 펩신에 의해서 폴리페타이드로 분해되고 그리고 이자액의 트립신 그리고 소장의 이제 펩티데이스 펩신과 펩티데이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이자액이 트립신 소장의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가장 최종 분해가 된다라는 것만 하시면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화 장소가 소장밖에 없는데요. 소장밖에 이제 이자액의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죠. 모노글리세리드로 이제 쓸개즙 같은 경우에는 소화 요소는 없지만 지방을 유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물질이다라고 보면 되고 간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간 같은 경우에는 간 끝에 쓸개가 돼 있죠. 쓸개즙이 쓸개에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으로 분비를 시킨다 얘가. 결국 소장으로 나왔을 때 지방이 이자액의 라이페이스가 일단 분비가 되고 그 쓸개즙이 얘를 유화시키고 쓸개에서 쓸개즙이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되었던 쓸개즙이 유화시킨다. 쓸개즙과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은 분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요약을 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침과 이자액의 아밀레이스 그리고 소장의 이제 말테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위액의 펩신과 이자액의 트립신 소장의 이제 펩티데이스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가 된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자액의 라이페이스와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되었던 쓸개즙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된다라는 거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 이제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될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사실 이 단어는 거의 끝난 거죠. 그리고 소화계에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양분의 흡수와 이동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분해된 영양소는 이제 소장의 융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융털. 그래서 융털에 의해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 영양소들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에너지는 모르고 영양소가 흡수가 된다. 그래서 흡수된 후에 순환기를 통해서 여러 세포에 전달을 시킨다는 거, 이거를 보면 됩니다. 소화계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나 C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당류나 아니면 아미노산, 아니면 무기염류나 수용성 비타민들, BC 같은 애들이 이제 혈관으로 그냥 흡수가 될 겁니다. 혈관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과정을 보면 모세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혈관에서 간문맥을 넘어서 간으로 갑니다. 그렇죠? 간으로 간 다음에 이제 간정맥을 넘죠. 간정맥을 넘은 다음에 심장 밑에 있다 해서 이제 하대정맥이라 부릅니다. 하대정맥을 들어간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 의해서 온몸으로 순환이 된다. 그리고 암축간으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가 있죠. 이제 일반 혈관으로 흡수를 못하니까 지용성은 이제 지용성 영양소를 따로 암축간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지방산 같은 것들 지용성, 모노글리세리드도 이제 지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된 거기 때문에 지용성이죠. 또는 지용성 비타민 이제 비타민 A나 D나 E나 K, ADK가 있고요. 비타민 BC는 수용성, 비타민 ADK는 지용성인 거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암축간에 의해서 흡수가 돼서 가슴 림프관으로 갑니다. 가슴 림프관으로 간 다음에 이제 빗장밑정맥으로 갑니다. 빗장밑정맥. 가슴 림프관을 통해서 가슴관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로 부르고요.
빗장 및 정맥 같은 경우 들어간 다음에 상대 정맥으로 합니다. 근데 왜 이름이 상대 정맥이냐? 아까 어, 수용성 영양소가 들어가는 곳은 이제 하대 정맥이 있었죠. 하대 정맥. 하대 정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하대 정맥을 부르는 것이고, 심장보다 위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 정맥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선. 그래서 상대 정맥을 간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간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심장에 의해서 온몸으로 퍼지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은 모세혈관이 그냥 흡수하고,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암주간이 흡수한다. 용털에서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지방 흡수를 봤을 때 지방산과 이제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 용털 상피세포로 흡수가 됩니다. 용털의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면 얘가 다시 암주간으로 이동해서 이제 세포로 흡수된 뒤에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되어서 암주간으로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호흡계를 볼 텐데요.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호흡을 시켜야 되겠죠, 일단. 아니구나. 순환계고요. 순환계가 심장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순환계고요. 순환시키는 거니까. 호흡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하냐? 폐가 하는 거죠. 폐가 호흡을 하는 거니까 따로 봐야 되고. 이제 호흡에 쓰는 기관들이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관지가 병에 걸렸다 했을 때 그 목에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밑에 있는 폐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폐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이제 호흡을 책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폐 자체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근육 대신에 횡격막을 통해서 이제 수축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폐를 이제 압축시키거나 이제 팽창시키는 거죠. 압축과 팽창.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횡격막 중요하고요. 공기가 일단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겠죠. 공기가 들어오니까. 폐동맥 같은 경우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를 겁니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왔다 하면 이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진 이제 폐포가 있을 겁니다. 폐포의 구조를 보면 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힌다는 거죠.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다는 거는 기체 교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기체 교환에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폐포의 구조는. 이제 세포 호흡을 위해서 산소와 이제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한 기체 교환을 위해서는 이제 호흡 운동 그리고 기체 운반 폐와 조직 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호흡 운동을 한다는 건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겠죠. 횡격막 근육에 의해서. 그리고 기체 운반을 한다는 거는 이제 얘가 알겠죠. 이제 산소를 운반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이제 그 헤모글로빈이 하겠죠. 그리고 폐와 조직 세포에서는 이제 각각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을 봤을 때 폐로 들어오는 산소는 이제 폐포를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 조직 세포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헤모글로빈이 가져가는 거죠. 적혈구 말입니다. 적혈구. 이제 조직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세포에서 이제 모세혈관, 조직 세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적혈구가 가져가는 겁니다.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간 다음에 폐로 가는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된다. 조직 세포 그리고 모세혈관 안에서 계속 산소를 운반하고 있는 적혈구가 조직 세포로 이동해 줄 거고요. 폐로 들어오는 산소는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반대작용이 일어나겠죠. 반대로 역작용이 일어나서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간 다음에 폐로 보낼 겁니다. 폐와 조직에서 기체 교환은 기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확산.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이제 각각의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요. 그래서 분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혼합 기체에서 각 기체가 어떻게 차지를 하냐, 그 압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제 대기 상태에서 O2가 158mm Hg라는데요. 이제 얘가 대기에서 폐포로 들어올 순간 100으로 떨어지고 웨호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O2 95mm로 또 줄어들고 얘가 조직세포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분압을 낮춰서. 근데 CO2 같은 경우에는요, 50에서 이제 50으로 갔다가 40으로 갔다가 0.3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압 차이에 의해서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동맥혈을 봐봅시다. 동맥혈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분압이 95고요. CO2의 분압이 이제 40이에요. 이산화탄소가. 그럼 당연히 분압이 더 큰 산소가 더 많이 이동될 겁니다. 동맥에선. 정맥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40이고 CO2가 50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운반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분압 차이에서. 내호흡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죠. 내호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외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를 가져오는 거죠. 바깥에서부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호흡과 내호흡을 봤을 때 정리를 보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폐포가 있고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얘네 둘이 기체 교환을 합니다. 이게 외호흡이라는 거고요. 내호흡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호흡 같은 경우에는 기체 분압의 크기가 이제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의 분압이 이제 폐포가 훨씬 큽니다. 모세혈관보다. 그렇죠? 폐포에서 봤을 때 100인데 이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95죠. 그렇기 때문에 폐포가 더 크겠다. CO2의 분압 같은 경우에는 폐포보다 모세혈관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폐포를 봤을 때 40이죠. 근데 CO2 이제 정맥혈을 보면 50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일 때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이동 방향을 봤을 때 O2의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CO2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나가겠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외호흡에서. 내호흡 같은 경우는요, 이제 O2의 분압이 모세혈관이 더 큽니다. 내호흡에선. 그렇죠? 그래서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이기 때문에 모세혈관 봅시다. 95죠. 조직세포를 봤을 때 40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이 더 큰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CO2 분압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더 작습니다. 모세혈관은 50이고요. 그리고 조직세포 그죠? 모세혈관이 뭐가 다르지? 조직세포 50이고 모세혈관도 50인데 이거 똑같은데 아니군요. 조직세포가 50mm Hg 이상이니까 50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이라는 거는 50보다 클 수 있다. 반면에 정맥혈에 있는 CO2 같은 경우에 그냥 50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세포가 더 크다.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내호흡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가야 되겠죠. 밖으로 방출이 돼야 되니까 O2 같은 경우에는 조직세포가 만약에 더 분압이 크다. 그럼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산소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내호흡에서 모세혈관에서 아니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방출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조직세포의 분압이 클 수밖에 없겠더라. 그럼 외호흡에서 다시 봐볼까요? 그러면 외호흡에서는 O2의 분압이 폐포가 더 크다는 이유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엔트로피에서 CO2의 분압이 더 큰 거는 이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큰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호흡 같은 경우에는 산소 O2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제 CO2 같은 경우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나가더라.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보면 돼요. 외호흡에서는 이제 반대도 아니죠. 외호흡에는 따로니까 아예 폐포에서 모세혈관 들어오더라. 그리고 모세혈관
CO2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나가더라.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외호흡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고, 내호흡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걸 아니라 안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더라.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고 이제 순환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계 아니구나. 아까도 아까 호흡계였고 아까 호흡계였고 두 번째 소화계, 호흡계, 그리고 순환계. 순환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심장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순환계에 의한 산소 운반을 봤을 때 영양소를 일단 운반한다는 겁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혈액의 혈장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세포로 각각 운반을 하겠다. 혈장 같은 경우에는 분압이 더 크겠죠. 분압이랑 관계 없겠구나. 영양소니까. 영양소는 혈액의 혈장에 포함되어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더라.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데 영양소 운반이 이렇다 치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반하냐? 폐에서 흡수된 산소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저장이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크게 이제 산소 이제 4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고들 하죠.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서 산소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적혈구 속에 이제 헤모글로빈 그렇고 적혈구 속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색소 단백질, 이것이 헤모글로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붉은색을 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그래서 적혈구 피가 빨간 이유가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면 최대 4개의 산소 분자를 운반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이제 4O2는 이제 헤모글로빈 O2, 4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세포에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이제 혈액의 혈장은 이제 77% 정도, 그리고 적혈구 한 23% 정도에 의해서 폐로 운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적혈구 대부분은 그냥 혈장으로 운반이 된다는 거죠. 혈장으로 적혈구가 운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일단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이산화탄소의 70% 정도는 이제 적혈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산 무수화 요소에 의해서 탄산 H2CO3의 이런 형태를 띠고 형성하고 다시 탄산수 이온인 HCO3-로 된 후에 혈장으로 확산돼서 운반하더라. 탄산으로 바뀐 다음에 얘가 탄산모수화 요소가 됐다가 탄산모수화 요소에 의해서 탄산으로 바뀌었다가 탄산수소 이온으로 낸 후에 다시 혈장으로 확산되더라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이제 23% 정도는 이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한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CO2가 되고 얘랑 결합해서 운반되더라. 그리고 이제 7% 정도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이 되더라. 7% 정도는 70%는 이제 적혈구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거 혈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77%, 23%가 적혈구, 그리고 7%가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된다. 다양하게 운반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랑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랑 결합도 되기 때문에 이제 운반이 되더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위험한 이유도 볼 수 있겠죠. 일산화탄소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보다 결합력이 세진다는 거죠. 이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와 결합력이 세진다는 겁니다.
근데 산소보다도 더 세진다는 게 문제죠. 일산화탄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추가로 알아두시고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산소보다 더 크게 결합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일산화탄소 사고들을 보면 사람이 거의 다 질식사에서 죽죠. 볼 수 있고 이제 혈액의 순환을 봤을 때 혈액은 심장 박동에 의해서 온몸으로 퍼져 있는 이제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을 따라서 순환합니다. 그리고 조직세포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선 알아둬야 할 게 동맥과 정맥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이라 보시면 되고요. 심실 이제 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력이 크겠죠. 압력이 크니까 이제 심장이 벽의 두께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압력이 커야 되니까. 그리고 혈압도 크겠죠, 당연히. 빠져 내보내야 되니까.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벽이 얇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니까 굳이 벽을 두껍게 할 필요도 없죠. 혈압이 애초에 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혈압이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한번 순환을 합니다. 폐를 한번 순환한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경로를 폐순환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체순환 같은 경우에는 온몸 순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순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폐를 순환했냐, 아니 온몸을 순환했냐에 따라서 이제 폐순환, 체순환 또는 뭐 온몸 순환이라고도 부르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제 폐순환에서 보면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없었던 산소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혈이 동맥혈로 되는 겁니다. 정맥혈이 동맥혈로. 이게 뭔 말이냐? 지금 폐순환을 한번 봐봅시다. 폐순환을 봤을 때 이제 정맥이 있습니다. 대정맥이 우심실을 통해서 우심방과 우심실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럼 폐동맥으로 들어가죠. 근데 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맥이죠. 그렇죠? 아니군요. 심실에서 나가니까 동맥이 되는 거죠. 들어올 때 정맥이 되는 거고 심방으로 들어오는 정맥의 역할을 하면서 나갈 때는 동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를 받아왔다 쳐요. 그러면 정맥이니까 심방으로 들어오겠죠. 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자심실에서 또 나갈 겁니다. 그럼 얘는 대동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정맥, 대동맥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심장을 거치면서 이제 정맥이 동맥되고 정맥이 동맥되고 정맥이 동맥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맥혈이 동맥혈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 이제 우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심실에서 나갑니다. 폐동맥으로 폐를 한번 들어갑니다. 폐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산소를 공급받겠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폐순환을 합니다. 한번 폐순환했죠. 동맥대로 정맥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체순환을 해야 되니까 자심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심실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자심방으로 들어가구나. 자심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심방에는 혈압이 낮으니까 벽이 얇고요. 밑으로 들어올 때 이제 자심실로 들어오니까 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 두께가 큽니다. 혈압이 크고요. 그래서 얘가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압력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얘가 폐동맥을 갔다가 이제 폐포 모세혈관을 갔다가 폐정맥으로 갔다가 자심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심실에서 다시 나오고 대동맥으로 갔다가 전신 모세혈관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대정맥으로 갔다가 우심방으로 갔다가 우심실로 갔다가 폐동맥으로 갔다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체순환을 한다.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못 말했네요.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심실로 나온 다음에 폐동맥으로 나오고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폐정맥으로 나오고 자심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폐순환이고 체순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분을 하는 거죠. 체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자 이겁니다. 온몸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받아와요. 그래서 동맥혈이 정맥혈이 되면 볼 수 있습니다. 동맥혈이 정맥혈이 되더라. 그래서 좌심실로 갑니다. 일단 좌심실에서 시작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대동맥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간 다음에 대정맥으로 갔다가 우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우심실로 나가서 다시 폐순환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폐를 거쳤다. 폐를 거치는 과정까지를 본다. 그러면 폐순환이고 내가 이제 체내 전신 이제 온몸 순환을 거치는 거 체순환을 한번 거치 온몸을 순환하는 거를 거치는 거를 본다 라고 하면 체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나눈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순환과 이제 폐순환이 사실상 이제 같이 그냥 동시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나누는 게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연결돼서 보여주자면 이제 온몸 전신의 모세혈관이 지났다고 쳐요. 그러면 와서 얘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산화탄소를 품고 우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우심실에서 나왔다가 폐동맥으로 들어갑니다. 폐동맥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기체교환을 하겠죠. 폐에서. 기체교환을 하면 산소를 더 많이 가져올 겁니다. 산소를 가져오고 폐정맥을 지나고 좌심방을 지나고 좌심실 지나고 나온 다음에 대동맥을 지나고 전신 모세혈관을 다시 산소를 주고 또 빠져나오면서 이산화탄소 많으니까 그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거고 이제 동맥혈 O2 이제 동맥혈과 정맥혈이 있죠. 동맥혈과 정맥혈